따님이 장애가 있다는 건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빠, 저 결혼 안 할래요. 사실 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니, 어르신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시는 거예요? 딸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가 예비 사돈 집안의 충격적인 민낯을 보게 됩니다. 예비 사위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 궁금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 실패 사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3번 울릴 거예요. 첫 번째는 분노로, 두 번째는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걸요? 중간에 끊으면 하루가 굉장히 찝찝하실 테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들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단. 주인공의 사이다 같은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제 딸 혜민이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와 그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내도 저도 아침부터 무척 설레었죠. 아내는 전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얼마 전 사두었던 고급 한복도 꺼내 입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매지 않는 넥타이까지 매며 정성을 들였죠. 여보, 오늘은 우리 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와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혜민이는 아침부터 예비 사위 이야기를 하며 연신 밝은 표정을 지었죠. 아빠, 이번에 만나실 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예비 사위가 그랬거든요. 딸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담긴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첫 만남인데 늦을 순 없다며 서두른 덕분이었죠. 레스토랑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한남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예비 사위 측에서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도착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세팅과 품격 있는 실내 장식을 보며 저는 역시 예비 사위가 성의를 보였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예비 사위네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비 사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나, 누나의 남편, 그리고 7살 배기 조카까지 무려 5명이나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였죠. 더구나 그들의 첫 인사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사위 어머니는 종업원을 향해 반말로 야, 여기 물 좀 빨리 줘라고 고함을 질렀고 아버지는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배도 안 찰 것 같은데라며 불만스러운 투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조카는 정말 문제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울음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의자에서 뛰어내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난리법석을 피웠죠.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나?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 황당했던 건 예비 사위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이 웃으며 넘기기만 했거든요. 우리 애기가 좀 활발해서 그래요. 원래 애들은 다 저래요. 요즘 애들 키워보셨어요? 예비 사위의 누나는 오히려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심지어 조카가 식당 유리잔을 던져 깨뜨렸을 때도 에이, 이런 데가 다 그렇지 뭐 보험 들어놨겠죠?
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직원이 깨진 유리를 치우러 오자 예비 사위 아버님은 뭐야, 이런 걸로 뭘 그렇게 난리야. 손님한테 잘하라고 배웠어? 하며 오히려 호통을 치셨죠.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상견례 자리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예비 사위 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화목해요. 다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하죠. 어르신들은 옛날 사고방식이라 그런가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찌릿하듯 아파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무례한 태도라니 앞으로 우리 딸이 저런 집안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예비 사위 어머니는 코스 요리를 보며 이게 뭐야? 이런 걸로 밥 먹으라고? 우리 집 떡볶이보다도 못하네 라며 큰 소리로 투덜거렸고 심지어 요리사를 불러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라며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사위 아버님은 와인을 보더니 이런 거 말고 소주 없어? 뭐가 이렇게 비싸? 라며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도 부모님의 행동에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저 어머니, 아버지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죠. 식사 중간중간 예비 사위 가족들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빨리 안 가져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돼? 라고 소리치고 이런 식당 장사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트집을 잡았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카가 실수로 스프를 엎질렀는데 예비 사위의 누나는 직원에게 당신들이 테이블을 잘못 놓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며 막무가내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우리처럼 소중한 분들인데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자 예비 사위 어머니는 아이고, 김어르신도 참 요즘 세상 모르시네. 돈 내고 먹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라며 오히려 저를 구시대적인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혜민이가 한 가족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모든 징조들이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혜민이의 행복을 위해 애써 눈을 감으려 했었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될 터였으니까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겨우 조카의 소란이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번에는 예비 사위 어머니가 갑자기 혜민이의 젓가락질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젓가락질이 왜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이 저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혜민이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손 약지와 소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젓가락질이 조금 서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게... 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데 예비 사위 어머니가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쁜 말하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건 고쳐야지. 어머님은 따님 예절 교육은 전혀 안 시키신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요. 저기 어머님 혜민이는 어릴 때 사고로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예비 사위 아버님이 말을 자르셨습니다. 아이고, 사고? 그럼 더 큰일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에 혜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은 이라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우리 혜민이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제 말에 예비 사위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재만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요즘 세상의 외모도 실력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될 때마다 우리 부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혜민이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에요. 손이 불편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 어머니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는 혜민이의 식사 속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천천히 먹어서야 시댁 식구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우리는 다들 바빠서 빨리 먹거든요. 시댁에서 눈치 봐가며 밥 먹는 꼴을 보고 싶진 않네요. 혜민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수수해서야 쓰겠어요? 앞으로 남편 회사 행사도 많이 따라다녀야 할 텐데. 예비 사위 어머니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혜민이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죠.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화장법, 걸음걸이, 심지어는 목소리 톤까지. 어머님, 제가 잘 가르쳐 볼게요. 혜민이도 노력하면. 예비 사위의 누나까지 나서서 마치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아이고, 김재만 어르신도 참 딸을 이렇게 감싸면 안 되죠. 시집가서 고생할 텐데 지금부터 이런 식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혜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내가 급히 뒤따라갔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예비 사위 가족들과 마주해야 했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런 것까지 다 받아주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그들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우리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곧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혜민이의 눈가는 여전히 붉어져 있었고 아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었죠. 직원이 새로운 코스 요리를 가져왔지만 누구 하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죠. 그때 예비 사위 어머니가 갑자기 와인 잔을 들더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봉이 4억이 넘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임원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강남에 몇 채 건물도 있고 예비 사위 어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죠. 저희 집 건물에서 받는 임대료만 해도
월 수억인데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건물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런 일도 도와줘야 할 텐데. 순간 혜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런저런 조건을 다 감수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한텐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신부감들이 많았어요. S대 나온 의사 선생님도 있었고 L그룹 회장님 따님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L그룹 따님은 우리 아들 차만 보고도 반했다더라고요. 벤츠 마이바흐거든요. 예비 사위 누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내 동생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은 성형외과 원장이었잖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마치 경매 물건처럼 평가하는 그들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 예비 사위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어르신, 따님이 다니시는 회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저희 아들 회사 하청업체 아닌가요? 게다가 과장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아들은 이미 임원인데 이런 결혼이 과연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비 사위 아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님 나이가 30이 넘었다고 하셨죠? 우리 아들은 아직 30도 안 됐는데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예비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더구나 우리 혜민이가 일하는 회사는 귀 아들 회사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고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비 사위 아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전혀 연관도 없는 작은 회사라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하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혜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식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혜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참아왔던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던 거죠. 혜민이가 자리에서 일어선 그 순간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예비 사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어깨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착하고 긍정적이던 우리 혜민이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는 마치 오늘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깊은 색을 띠고 있었죠. 그동안 혜민이는 예비 사위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면 아이처럼 들뜬 모습으로 집을 나서곤 했었죠. 퇴근 후에 피곤할 텐데도 늘 밝은 목소리로 예비 사위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예비 사위는 우리 딸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옷깃만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와 혜민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예비 사위가 겨우 꺼낸 말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뿐이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우리 딸을 향해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는 제대로 된 항변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혜민이의 손이 불편한 것을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다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모욕하다니. 하지만 예비 사위는 그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예비 사위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혜민이를 깎아내렸습니다. 회사 규모부터 시작해서 나이, 외모, 심지어는 말투까지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이고 무례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비 사위는 그저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보호인데 이 사람은 그 어느 것도 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의 일이었죠. 이제라도 예비 사위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그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란 걸,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 뒤에 숨어서 우리 딸을 힘들게 할 사람이란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혜민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와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올 때의 설렘과 기대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이제 그저 무의미한 배경으로만 남아 있었죠. 딸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정성스레 차려입었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푸른 멍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위를 바라보는 혜민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사랑과 기대가 아닌 실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으니까요.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예비 사위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우리를 깔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런 눈빛에 주눅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부족하다고 보셨겠지만 혜민이는 자신의 힘으로 강남의 오피스텔도 장만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시험도 없이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고 입사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 재산도 괜히 비교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재산이 있고 강남 아파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식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위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이 집안의 수준으로만 평가되는 자리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게 할 순 없으니까요. 혜민이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혜민이는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비사위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딸을 수준이 낮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진짜 수준 차이를 보여주신 것 같네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인성의 수준 차이 말입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 가족과 예비사위 가족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어떤 타협도 불가능해 보였죠. 이 결혼에서 진짜 손해를 보는 쪽은 혜민이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평생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예비사위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았으니까요. 혜민아, 내 생각은 어떠니? 딸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을 물었습니다. 혜민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 안 할래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예비사위 가족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사값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예비사위 가족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혜민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강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민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고 아내와 저는 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만 해도 택배나 우편물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통해 본 방문객은 다름 아닌 예비사위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죠.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결국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였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말없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오직 아들에게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혜민 씨를 밀어내려 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결혼하면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그동안 수많은 며느리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틀어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그 모든 거만한 태도와 무례한 행동들이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죠. 혜민이의 자존심을 건드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안타까움도 느껴졌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했다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집착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우리 혜민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딸에게 그런 식으로 집착했다면 혜민이도 비슷한 상처를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비 사위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젯밤 남긴 편지였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거리요. 편지의 내용처럼 그녀의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늘 어머니의 말씀대로만 살아왔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제야 예비 사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란 그였기에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재만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행복을 위해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했는데 그녀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딸과 그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기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 딸은 더 좋은 곳에서 행복을 찾을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죠. 그날 이후 우리는 그들과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민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죠.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올 때면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줄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겠지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랄게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백만장자였던 오늘의 주인공은 왜 하필 경비원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사는 바로 그 청담동 아파트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가슴이 쿵쾅거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아버지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한 아버지의 용기와 결국 그가 얻어낸 감동적인 결말을 함께 느끼실 겁니다. CEO에서 경비원으로 그가 선택한 위험한 변신의 이유,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68세 박성렬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 CEO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단 하나, 바로 제 아들 민성입니다. 민성이는 제가 사업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야 30대 후반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아내와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친척들의 걱정 섞인 시선을 받았었는데 드디어 민성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때부터 저는 민성이를 제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민성이는 참 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제가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할 때면 아빠, 제가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찾아오곤 했죠. 그런 아들이 IT 스타트업을 차려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민성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김현지는 민성이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보니 똑똑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연지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연지가 민성이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민성이가 이야기할 때마다 지나치게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교 섞인 말투를 쓰는 게 어쩐지 자기적으로 보였거든요. 아버님, 민성이가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배려해줘서 정말 행복해요. 연지의 말에 민성이는 흐뭇해했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기에 저는 사람의 진심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어떻게 보셨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글쎄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걱정이네요 하더군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성이와 연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점심시간에 조용히 민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연지는 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민성이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퇴직한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제 걱정을 살짝 털어놓았더니 다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더군요. 하지만 제 직감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연지가 민성이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성 씨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오나 봐요? 역시 CEO는 다르네요 하는 식의 말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게다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연지는 최고급 예식장과 신혼여행지만 고집했습니다. 지난 주말 민성이가 연지와 결혼식장을 보러 다녀왔다며 들떠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밤새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연지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평생 쌓아온 제 명예도 체면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마도 여러분이 듣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0년 지기인 조이사를 찾아갔죠. 자네가 미쳤나? CEO가 경비원으로 변장을 한다고?
처음에는 조이사도 제 계획을 말도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전하자 결국 도와주기로 했죠. 먼저 회사 일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사회에는 건강검진차 잠시 휴직한다고 알렸죠. 다행히 저희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다 오십시오. 임원들의 걱정 어린 인사를 받으며 회사를 나서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장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하얗게 염색하고 특수 분장을 통해 주름도 더했죠. 허리는 일부러 구부정하게 굽혔고 걸음걸이도 늙은이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봐도 70대 후반은 충분히 되어 보였어요. 박재명 씨, 이제부터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거 맞죠?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조이사가 만들어준 가짜 이력서였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민성이가 사는 고급 아파트는 경비원이 자주 바뀌는 편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지시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니 긴장되더군요. 재명 씨는 일동 담당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하세요. 반장님의 말씀에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차장을 청소하고 택배를 나르는 일.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저기 택배 좀 가져다 주세요. 젊은 주민의 반말에 순간 화가 났지만 꾹 참았죠.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 박재명일 뿐이니까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좋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며칠 전 민성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과 한 건물에 살게 된 거죠. 아들 내외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민성이와 연지의 출퇴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죠. 연지는 보통 아침 8시쯤 화려한 차림으로 나와서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재명 씨, 커피 한잔 하세요. 밤근무 때 다른 경비원들이 건네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배웠죠. 우리가 비록 경비원이지만 이 아파트의 보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좀 적응이 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것도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성이가 저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다른 지인들이 저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재명 씨,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복도 청소해 주세요. 일동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민성이와 연지가 이사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진짜 관찰이 시작되는 거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 늙은 아버지는 오늘도 허리를 굽히며 경비실로 향합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연지가 힐소리를 내며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저씨, 제 차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주차 요원도 아닌 제게 반말로 차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민성이의 약혼녀니까 참고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응했죠. 그런데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연지가 짜증을 내더군요. 아휴, 그냥 제가 갈게요. 정말 불편하네 하면서 성질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성이 앞에서 보여주던 그 다정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지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니 재활용품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정리하는 게 일이시잖아요. 제가 정중히 분리수거를 부탁드렸더니 오히려 저를 무시하듯 에이, 귀찮아하며 가버리더군요. 민성이가 출장 간 날에는 연지의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밤늦게 택시에서 만취 상태로 내리는데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제가 부축하려 했더니 무슨 일이세요? 누가 아저씨 보고 손 때려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손님 걱정되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지가 화를 내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경비원 주제에 하고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들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연지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얼마 전에 경비원 아저씨한테 막말했다면서요? 맞아요. 택배 아저씨한테도 되게 무례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왔죠. 특히 눈에 띈 건 연지의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 그녀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오늘은 샤넬백이네, 저건 또 새로 산 에르메스구나. 경비실에서 CCTV로 지켜보면서 의아했죠. 더 놀라운 건 연지가 SNS에 올리는 게시물이었습니다. 다른 경비원의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민성이와 찍은 사진마다 해시태그 사랑해, 해시태그 최고, 이 남자,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같은 해시태그를 잔뜩 달아놓은 게 영 거슬렸어요. 어느 날은 민성이와 연지가 로비에서 마주치는 걸 봤는데 연지의 돌변하는 모습이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제게 반말하고 무시하던 그 입에서 오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하는 달콤한 말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관리소장님도 걱정스러운 눈치셨습니다. 재명 씨, 저 아가씨가 좀 이상해요. 얼마 전에는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경비실에 와서 난리를 피웠다가 나중에 자기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의심했다니까요.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민성이가 연지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속은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연지와 함께라면 민성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제 느낌만으로는 민성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성이가 해외 출장을 떠난 그날 연지의 진짜 정체를 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했어요. 연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회사 동료일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지와 그 남자는 서로 바짝 붙어 걸으며 은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연지 씨, 이제 괜찮을까요? 그 남자가 연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어보더군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CCTV를 지켜보는데 두 사람이 민성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와요. 오빠 이번에 3일 동안 미국 출장이에요. 연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 사이
그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이다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해. 냉정하게 지켜봐야 해. CCTV 화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간 시각이 밤 11시 15분. 나올 때까지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새벽 2시 20분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 또 보자. 연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남자는 연지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성이가 출장 간 3일 동안 그 남자는 매일 밤 연지를 찾아왔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야. 전화로 민성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연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자가 연지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이었어요. 자기야,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연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그녀가 들고 다니던 고가의 명품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캡처하고 만남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죠. 심지어 그 남자의 신원도 알아냈습니다. 우연히 그의 차량 번호를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연지의 전 직장 상사더군요. 재명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묵묵히 증거를 모으면서 민성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성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연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나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 거짓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민성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대로 가다가는 제 아들이 평생 후회할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제는 제가 변장한 사실을 밝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성아,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걸 이해해 주렴.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그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비실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경비원으로 살면서 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재명 씨,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동료 경비원들이 아쉬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곧 민성이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으니까요. 먼저 조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조이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닌가. 민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시네요. 민성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연지하고 같이 와주면 좋겠다. 약속 장소로 정한 한적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성이와 연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연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성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얼굴의 분장을 지우기 시작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민성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시죠? 연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털어놓자 민성이는 말을 잃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야겠구나.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사진들, 기록들. 연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연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남자의 신원까지 밝히자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죠. 민성이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다.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연지가 울면서 민성이의 팔을 잡았지만 민성이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죠? CCTV에 다 찍혀 있잖아요. 당신들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미행하고 감시하다니. 연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인정해요. 그 사람이랑 만났어요. 하지만 그건 다 민성 씨를 위해서였다고요. 민성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 위해서요?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명품백을 받은 게 다 날 위해서였다고요? 처음 보는 민성이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 이대로 끝내죠. 민성이의 단호한 말에 연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소리치고는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성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이런 고생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 지나갔다. 민성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성이는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따뜻해졌죠. 아버지, 제가 요즘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성이가 찾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더군요. 마라톤 동호회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특히 한 분은 민성이의 표정이 수줍게 변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지금의 민성이 와이프 다연이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만난 다연이는 시립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다정한 여성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민성이가 다연이를 처음 소개했을 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연이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대신 단정한 차림, 거칠에 없는 진솔한 대화. 연지와는 너무나 달랐죠. 저희 병원에 후원해 주시는 제약회사가 아버님 회사라고 들었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감사해 하세요.
특히 감동받은 건 다연이가 주말마다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민성이도 다연이를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더군요. 아버지, 다연이랑 함께 하면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식 날 다연이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문득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축하해 주는데 문득 3개월 동안의 경비원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직원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요즘은 매주 일요일이면 민성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연이가 직접 요리한 집밥을 먹으며 손주 이야기도 나누고 아버님, 이번에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어요. 다연이가 수줍게 알려준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믿으며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사랑과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은퇴할 때가 됐네요. 민성이에게 조금씩 경영권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버지,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민성이의 말에 뭉클해집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한 선택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의 등대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2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튜버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는 62년 범띠 언니, 저 마음의 등대가 구독자분들의 밝고 지혜로운 실버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